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재외선거 투표 자격 역시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현재까지 등록 신청률은 전체 한인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까지 LA 총영사관에 등록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수는 2,100명. 상하이와 뉴욕, 중국과 일본 공간의 뒤를 이어 5번째입니다. 잠정 유권자 수는 2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실제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는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은 넓지만 외부 투표소 수가 전 세계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LA 공간 관할 지역은 아무래도 넓고 또 추가 투표소까지 포함해서도 3개의 투표소만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를 하셔서 투표하지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시고 LA 총영사관의 경우 더 많은 추가 투표소의 배당이 필요하지만 재외선거법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지난 선거 때에 비해 유권자 등록 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영구명부 3,200명을 포함 모두 7,020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영구명부 등록 유권자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신규 등록자 수도 1,500여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권 행사를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투표소가 너무 적습니다. 또는 하루 내지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너무 멀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재외선거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하고자 한다면 사실 한국까지 가셨어야 되는. 올해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 투표 자격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등록이 절실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양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이뤄낸 합의입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18개월 동안의 무역 갈등 끝에 첫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중국 측 협상단 대표인 류호 부총리와 나란히 선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양국이 중대한 발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의 노고 치하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며 자신의 치적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류 부총리는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를 다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Today we 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we sign phase one of the historic trade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단계 합의문은 모두 86쪽 분량입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 분야에서 2천억 달러, 231조 7천억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고 1,2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하던 15% 관세는 7.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세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는 안전장치도 걸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유지를 차후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보관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이번 1차 합의는 완전한 무역 갈등 해소로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입액을 보면 1,000억 규모인데 총 수입을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또 영업비밀의 보호,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표현도 모호합니다. 추후 협상과 이행 단계에서
양측의 갈등 요소가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아시안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 여성들의 발병도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치료와 검사에 대한 인식은 낮은 실정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암은 두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으로 무려 85%를 차지합니다. 비소세포 폐암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문제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이 아시안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환자는 15%지만 아시안들의 경우 최대 50%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계는 특히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 발생 상승에 주목했습니다. 특별히 아시안들, 특별히 여자분들, 담배를 안 핀 사람들이 이런 EGFR 뮤테이션 있는 폐암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암은 의료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사기 폐암 환자의 생명 연장과 검사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23%입니다. 그러나 종양이 전이되지 않는 국소 폐암보다는 생존율이 3배 낮아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암 위험에 대한 교육 부족, 그리고 개인이 숨기는 것이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폐암 관련 의료계 종사자들은 아시안들의 경우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 가족력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암 증상을 무시하거나 폐암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우려했습니다. 자기 암 걸린 거를 남한테 얘기 안 하고 쉐어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보가 쉐어링이 안 되잖아요. 사람끼리. 한인 비영리 단체는 50세 이상의 경우 폐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주치의와 상의할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새해 1월, 2월, 3월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다니시는데 그때 선생님들이랑 디스커스해서 캔서 스크리닝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아니마는 LA와 뉴욕에서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진단 환자 중 EGFR, 즉 돌연변이 세포 검사를 받는 비율은 60% 미만입니다. 의료계는 일부 아시안 가정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의 폐암 진단 소식에 충격을 받을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아시안 가정의 특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효과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는 부자 증세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18년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추진하고 있는 공약인 부자 증세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부유층 증세를 기반으로 중산층, 수백만 명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any of our residents are anxious about their place in an increasingly unsettled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climate. A stronger state is a more resilient state, more fiscally responsible and better prepared for any weakening in the economy. And, by the way, more capable of protecting families by giving them the tools and opportunities they need, not just to get by, but to get stronger. 앞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주 소득세율을 현재 8.97%에서 10.7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자 증세는 2018년과 2019년 주의회의 반대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이자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여전히 부자 증세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도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부자 증세가 성사되려면 오는 2020년에서 2021년 주정부 예산 처리 마감일인 오는 6월 말까지 주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일자리 창출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잡스 뉴저지로 명명된 이 계획안은 고용주와 구직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구직자를 위한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안의 세부 계획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머피 주지사는 정치문화 개선, 정치권 내 성폭력 문제 근절, 뉴저지 트렌지 서비스 개선, 납수동물 문제 해결,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빈부격차 완화 등을 올 한 해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Where others have focused only on the next election, we're focused on the next generation. 새로 발표된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폐쇄 위기에 놓인 세인트 빈센트 병원을 노숙자 거주 시설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오늘 비어있는 병원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숙자 사태, 당신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합니까? 라는 주제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칼럼니스트 스티브 로페즈는 최근 세인트 빈센트 병원 폐쇄 위기 기사가 나온 이후 병원을 노숙자 사태 해결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360개 이상의 침대와 병실이 있고 소셜 워커가 상주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는 만큼 병원 건물을 활용하면 노숙자 거주 시설을 새로 짓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병원 인근 거리에 상당수의 노숙자들이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견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인트 빈센트 병원 소유주인 비영리 단체 베리티 헬스 시스템은 병원 매각 협상이 결렬된 이유인 지난 6일 파산 법원에 폐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상원 탄핵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은 오늘 탄핵 소추위원 7명을 발표했습니다.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필두로 제리 네들러 법사위원장, 조 로프그렌, 하킴 제프리스, 벨 디밍스, 실비아 가르시아, 그리고 제이슨 크로우 의원 등 7명이 탄핵 소추위원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This is abou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ortant for the president to know, and Putin to know, the American voters in America should decide who our president is, not Vladimir Putin in Russia. 그러면서 탄핵 소추위원으로 발표된 7명에 대한 승인 절차와 함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개의 탄핵 조항을 상원으로 보내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상원으로 넘겨져 탄핵 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원이 지명한 소추위원은 상원의 탄핵 소추안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되며 백악관 법률 고문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 상원 의원 100명은 배심원을, 론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앞서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다음 주부터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신속하게 심리를 끝내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전략이지만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보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추진하며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엘라베마주 모빌의 USS 엘라베마 전함기념공원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지난 일요일 경찰의 추격전에 달아나던 용의 차량에 의해 파손됐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 중심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는 30만 달러를 들여 건립한 것으로 한국전 전사, 실종 장병 70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최근 군기지에서 연이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테네시주 주 방위군 공군기지에서 무장 괴한이 출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때 기지가 봉쇄됐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고자의 잘못된 신고로 확인되면서 사건 발생 수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종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건에서 애플이 수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애플이 당장 행동에 나서 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플로리다 해군 항공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 해제를 애플에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년 우승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사인 훔치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단장과 감독이 해임된 가운데 이번에는 당시 선수들과 사인 훔치기를 주도한 장본인이었던 알렉스 코라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설맞이 특별 푸드뱅크 행사를 엽니다. 선착순 500명에게 무료로 물품을 나눠주는 이번 행사는 한미은행과 현대, 농심, 청정원, 이마트와 롯데 상사 등이 후원했으며 당일 행사장에서는 무료 떡국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